복숭아의 학명은 푸르누스 페르시카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카는 페르시아의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부근에서 태어난 과일일까요?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여러 자료가 가리키는 큰 방향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이름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뿌리는 중국에 있는 과일. 복숭아는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이 헷갈림이야말로 복숭아 역사의 핵심입니다. 복숭아는 한 장소에서 태어나 조용히 퍼진 과일이 아닙니다. 자연사, 농경, 실크로드, 귀족의 정원, 민간신앙, 근대 시장까지 지나온 과일입니다. 오늘은 여름에 한 입 베어 물면 과즙이 흐르는 그 복숭아가 어떻게 동아시아의 오래된 과실에서 세계의 과일이 되었고 한반도에서는 왜 귀신을 쫓는 과일이 되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원산지부터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보통 중국 원산이라고 말합니다. 브리테니커 같은 백과 자료도 다음 문장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도 큰 틀에서는 복숭아가 중국에서 시작해 서쪽으로 퍼졌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에는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숭아라는 식물이 아주 오랜 시간 어디에서 진화했느냐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먹기 좋게 재배하고 길들이기 시작한 중심지가 어디냐입니다. 또 하나는 서양 세계가 복숭아를 어떤 경로로 받아들였느냐입니다. 이 셋을 한 문장으로 뭉개면 복숭아 이야기가 오히려 흐려집니다. 흥미로운 증거 하나가 중국 서남부 윈난에서 나옵니다. 후기 플라이오세, 대략 260만 년 전 전후의 지층에서 현대 복숭아의 씨와 아주 비슷한 화석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화석 하나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복숭아의 모든 역사를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말해줍니다. 복숭아 계통의 과실은 인간이 농사를 짓기 훨씬 전부터 중국 일대에서 오래 살아온 존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숭아는 사람이 만든 과일이기 전에 이미 자연이 오래 빚어놓은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사는 복숭아는 야생의 복숭아와 같지 않습니다. 달고 크고 물기가 많고 향이 강한 복숭아는 인간의 선택을 거친 결과입니다. 고고학과 유전체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복숭아가 재배되면서 씨, 그러니까 핵의 크기가 커지는 흐름을 주목합니다. 대략 8,000년 전에서 3,500년 전 사이에 복숭아 핵이 커지는 양상이 보인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씨가 커졌다는 것은 대체로 과실 전체가 커졌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크고 맛있는 열매를 고르고 그 나무를 다시 심고 또 고르는 일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가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가축화라고 하면 소나돼지 같은 동물을 떠올리지만 식물도 인간의 취향에 맞게 길들여집니다. 야생의 열매는 씨가 크고 과육이 적거나 맛이 들쭉날쭉하거나 한꺼번에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일정함입니다. 맛도 일정해야 하고 크기도 어느 정도 커야 하고 운반도 가능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바로 그 조건을 향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자연이 만든 과실에 인간의 입맛이 방향을 준 셈입니다. 이제 복숭아는 중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고대의 교역로를 따라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자료들은 복숭아가 중국에서 페르시아 방면으로 전해지고 이후 지중해와 유럽으로 퍼졌다고 설명합니다. 시기로는 대략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무렵이 자주 언급됩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복숭아의 출생지가 아니라 서쪽 세계로 가는 중요한 중간 정거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의 눈에는
복숭아가 페르시아에서 온 과일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뿝니다. 학명의 페르시카가 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름은 종종 진짜 고향보다 처음 만난 장소를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복숭아는 왜 이동했을까요? 단순히 맛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맛은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과일이 대륙을 건너려면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씨앗이나 묘목이 이동할 길이 있어야 하고 그 나무를 심고 기다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 열매가 시장에서 팔릴 만큼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복숭아는 교역망, 정원문화, 재배 기술이 맞물릴 때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실크로드 같은 교역망은 물건만 옮긴 것이 아니라 식물과 취향도 옮겼습니다. 유럽에서 복숭아는 한동안 귀한 정원 과일이었습니다. 브리테니커는 오랫동안 복숭아 품종 선발이 귀족의 정원 문화와도 관련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정원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취향을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과일나무를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 넓은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에 접목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복숭아를 씨로만 심으면 부모와 똑같은 열매가 열린다는 보장이 약합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의 가지를 다른 나무에 붙이는 접목은 원하는 품질을 더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해줍니다. 과일이 사치품에서 상품으로 넘어가려면 맛도 중요하지만 재현성이 중요합니다. 복숭아는 이후 16세기 무렵 유럽인들을 따라 아메리카로도 건너갑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에서는 접목과 과수원 체계가 결합하면서 대규모 상업 재배가 본격화됩니다. 여기서 복숭아는 또 한 번 성격이 바뀝니다. 신화와 정원의 과일에서 철저히 계산되는 상품 과일이 되는 겁니다. 언제 꽃이 피는지, 얼마나 수확되는지, 얼마나 멀리 운반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과일의 역사는 맛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물류와 자본의 역사입니다. 이제 한반도로 와 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복숭아는 단지 여름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복숭아가 축귀,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고 정리합니다. 특히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 동도지는 더 강한 힘이 있다고 믿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상징체계도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복숭아는 서왕모의 천도복숭아 이야기와 연결되며 불로장수의 상징이 되었고 민화에서도 길상적인 소재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는 한쪽으로는 귀신을 맞고 다른 한쪽으로는 오래 살기를 비는 과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한국적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다는 관념입니다. 물론 지역과 집안마다 실제 실천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속 자료에서 설명하는 논리는 꽤 선명합니다. 복숭아가 나쁜 귀신을 쫓는 힘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조상신이 제사상에 오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보통 좋은 힘이면 제사상에 올릴 것 같지만 여기서는 너무 강한 보호력이 금기가 됩니다. 복숭아는 복을 부르는 과일이면서 동시에 제2의 문 앞에서는 조심해야 할 과일이 된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복숭아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복숭아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과일이지만 상징의 세계에서는 꽤 강한 물건입니다. 무속과 민간신앙에서는 경계의 힘을 가진 사물로 여겨졌고 그림 속에서는 장수와 복을 약속하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먹는 복숭아와 믿는 복숭아. 입안에서 녹는 과육과 문 밖의 잡기를 막는 가지. 같은 과일인데도
쓰이는 자리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대로 들어오면 복숭아는 다시 시장의 언어를 입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천 소사 복숭아입니다. 소사는 지금의 부천 일대와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1904년 무렵 소사 부근 농장에서 여러 복숭아 품종이 재배되었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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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1906년에는 뚝섬 원해모 범장을 통해 도입 품종의 시험과 보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소사 복숭아를 한반도 최초의 복숭아라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복숭아 자체는 훨씬 오래전부터 문화와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소사 복숭아는 근대적 상업 재배와 개량 품종 보급의 상징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소사 복숭아가 유명해진 이유도 단순히 땅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토양과 기후도 중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근대의 과일은 시장과 가까워야 합니다. 서울과 인천이라는 큰 소비지가 가까웠고 철도와 유통망이 연결되면서 복숭아는 더 멀리 팔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 재배 면적이 늘고 소사 복숭아가 평양, 신의주, 만주 방면까지 출하되었다는 기록은 복숭아가 이미 지역 명산이자 유통상품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복숭아는 더 이상 상징만이 아닙니다. 농가의 소득이고 도시의 계절 상품이며 지역의 이름을 알리는 브랜드가 됩니다. 이쯤에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복숭아는 페르시아의 과일일까요? 중국의 과일일까요? 가장 안전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복숭아의 깊은 자연사와 재배와의 큰 중심은 중국과 연결되고 페르시아는 서쪽 세계가 복숭아를 만난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중국에서 태어나 페르시아라는 이름표를 달고 세계로 나간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그 과일이 귀신을 쫓고 장수를 빌고 제사상에서는 조심되는 존재가 되었으며 근대에는 철도와 시장을 타고 지역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숭아를 먹을 때 보통 떠올리는 것은 향과 단맛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 안에는 훨씬 긴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보다 앞선 자연의 시간, 농부가 더 좋은 열매를 골라온 시간, 사막길과 정원을 지나간 이동의 시간, 한반도 사람들이 복숭아에 힘을 부여한 믿음의 시간, 그리고 도시 시장으로 실려간 근대의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복숭아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고 인간이 길들이고 문화가 의미를 입힌 이동의 열매입니다.